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묻은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대신 일을 하는 AI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AI가 비서처럼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고 업무에 필요한 특정 사이트나 파일을 찾아주는 건 물론 휴가 신청이나 복지 제도까지 대신 확인해준다는 건데요. 이런 AI 에이전트 기능이 2025년 IT 업계의 새로운 화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무게가 실렸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선거법 재판 때에도 징역형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게 대세였는데 그것도 예외였고 이번에도 오히려 유죄가 예상이 나왔는데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여당도 야당도 예측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로써 그 5건 재판 중에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뭐냐면 좀 간단하게 보면 2019년 2월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었고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이게 골자가 되는 건데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받았었거든요. 근데 김진성 씨가 이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나왔었고요. 김진성 씨가 그럼 거짓 증언을 했는가?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압력 때문이었는가? 또 위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는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김진성 씨에게는 전부는 아니고 위증 일부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건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를 무죄로 본 거는 증거가 부족하고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대화 내용 중에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재판부의 판단 쭉 보면 모두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이 변호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 그냥 본인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왔었는데 그것과 일치하게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김진성 씨가 어떤 거는 유죄고 어떤 건 무죄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다만 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김진성 씨가 한 증언 중에 사실과 달랐던 부분에서는 유죄, 김진성 씨 기억에 부합한다고 본 건 무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좀 가보면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모두 다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증을 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증인의 법정 선서 후에 허위 진술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위증이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김진성 씨 증언 6개 중에 4개는 사실과 다르고 또 김 씨 기억과 어긋나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었다고 본 거고 이제 2개는 위증이 아니고 왜냐면은 김진성 씨 본인 기억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봐서 이건 위증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 어쨌든 뭐 이게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위증까지는 있었다. 일부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허위 증언을 부탁했는지
그리고 부탁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재판부가 녹취록을 분석한 뒤에 위증교사로 결과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검찰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한 거라고 자백을 했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서 김진성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건 이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서 우린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위증교사 둘러싼 법정 공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좀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사법부 결정 존중한다 하지만 무죄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다라고 적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향해서는 이거보다 먼저 나온 그 선거법 있잖아요. 그건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여당 내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 이렇게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위증범은 있는데 위증교사범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이 여당에서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좀 사필 규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좀 야당 탄압 수사인 게 이제 보여졌다, 방증됐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어요.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이번 판결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그 행보는 그 유죄가 나왔을 때는 선거법에서 유죄 나왔을 때는 재판부에 맹공을 퍼부었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사법부를 한껏 치켜 세우는 분위기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공판 끝나자마자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이제 모든 신문 일면 장식하면서 매체들이 표현하는 건 한숨 돌렸다,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만큼 이게 이번 재판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더 치명적일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죄의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떨 것이냐. 한동안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선거 그 재판 선거법 그 혐의에서는 징역형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뭐 플랜 B라든가 대안 세력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잠시 동안이라도 확 꺾일 수 있는 거죠. 도리어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구심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숨 돌린다는 말 자체가 어디까지나 이거 잠깐이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만 5개거든요. 이미 그 1심 선고 그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대법까지 확정지을 거란 전망이 있고 당장 또 오는 금요일에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2심 재판 예정돼 있습니다.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사건을 좀 병합한 것도 있어서 재판은 5개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으로 보면 민주당 출혈이 더 길어지는 그런 역설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는 슬로건 필두로 해서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요? 네, 오늘 이 내용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뒤에 그러면 이제 수수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제거하는 건데요. 별일 없으면 오늘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3번째 거부권이고 취임 이후에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특검법 바라보는 입장은 꼼짝 않고 변함이 없어요. 위헌적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라는 건 그대로인데 특히 이제 사실은 속내에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런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유지하는 건 특검했다가는 이건 곧바로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게 인식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찬성 여론이 크기도 하고 국민들 피로도도 너무 높아서 또다시 방어하기에는 또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좀 의외로 민주당이 고민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본래대로라면 오늘 28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고 여기서 재표결을 진행하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가닥을 잡는 건데 특히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제 그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반격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되는 거죠. 곧바로 재표결에 붙여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방안 그것이 가장 유력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건 아직 다른 후속 보도나 또 추가 보도는 아예 없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뉴시스 이 내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고 단일 대우를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전략인 건데 좀 보면은 그럼 이 말대로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여당을 흔들 카드가 있다는 거겠죠. 정치 검찰이라는 슬로건이 있고 명태균 씨 녹취록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여당은 또 지금 당원 게시판 두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전략적으로 좀 미룰 수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의 이 고민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압박 수위는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이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진이 여럿 참여했습니다. 양측이 합쳐서 4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대규모 회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동훈 대표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뭉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산 정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당 당정이 좀 힘을 합쳐보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실은 특검법 처리가 남아있고 또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공개적으로 충돌한 점도 당정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에 관련해서 드러내고 말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좀 분열을 수습하고 특검법 재표결에서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요. 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줄다리기 하던 화두였어요. 좀 간단하게 보면 현행법에서는 쌀이 초과 생산될 때 정부가 자율적으로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살지 안 살지. 근데 개정안에서는 쌀이 일정량 남아돌거나 쌀값이 일정 수준 많이 떨어졌을 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의무적이라는 건데 정부 여당 입장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또 쌀 소비 감소 추세에 역행한다라는 주장으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어느 정도 보장해둘 장치가 필요하다. 쌀값 폭락은 막으면서 농가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이라는 게 쌀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양곡도 들어가기 때문에 논에 쌀 대신에 또 밀, 콩, 옥수수 이런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을 하면 적정한 생산량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를 했는데 송미령 농림장관은 이 양곡관리법과 함께 이번에 통과된 4개 법안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고 재해 수준의 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충돌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예요. 네, 어제 있던 최고위원 회의도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도 짚어봤는데 이게 유튜브로 중계되는 자리였는데도 친윤계하고 친한계 설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뭐 팔동훈 얘기, 고소고발 이야기, 뭐 확인해보고 말하셔라 이런 등등 설전이 오갔는데 그 후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도 이 공방이 끝나지 않고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자유통일당 집회를 설명하면서 질서정연한 집회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반박하면서 한동훈 대표 깜빵 보내야 된다라는 구호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 질서정연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래서 해명해라 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친한계 비판이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신동훈 원내대변인이 이제 나서서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회의에서 조직 부총장 등이 최고위원 공격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성국 조직 부총장은 내가 그런 이야기도 못하느냐 하고 맞받아치면서 이게 같은 당 내인데 이렇게 고성과 충돌이 이어진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친한계가 여러 매체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옥균이라고 하면 3.1천하 해가지고 급진 개화파였다가 그 3일 만에 꺾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신 정변처럼 한동훈 대표를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이건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노리고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친한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홍이 길어지면서 당원 게시판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도 막 더 강한 발언들을 꺼내고 있고 같은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하기에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 그리고 뭐 고성도 오가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애써서 없다고 말해왔던 그 계파 갈등이 전혀 숨겨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에 노면이 젖어 있는 곳도 많고요. 빗길 사고도 꾸준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사이 정체 지나 신갈 분기점 부근 2차로 사고로 부근 크게 혼잡한데요. 이 정체 수원까지도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수단선은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사이 6km 구간 사고 정체가 남아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구리 쪽도 장수부터 중동 사이 더디다가 계양부터 사고가 났던 노지 분기점까지도 아직 정체입니다. 더 올라가 경기 동부권인 강일 진입로 3차로 고장난 승용차로 막혀 있고요. 영동선 인천 쪽 동수원 진입로 2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또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양방향 남한산을 중심으로 차가 많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서서울 요금소 부근과 광명역부터 금천 쪽으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AI가 사용자 대신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 컴퓨터 하면은 되게 그런 도스 그래서 막 깜깜한 화면 있다가 컴퓨터를 되게 쉽게 쓰게 된 게 윈도우라는 게 생겨서부터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마우스로 클릭 하는 게 됐는데 이제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한 게 이제 AI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상회의 중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서 9개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회의만 하고 있으면 제 목소리를 AI가 학습을 한 다음에 제 목소리 비슷하게 여러 나라 언어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나 폴더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무슨 파일이 어디 있지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나 이런 거 알려줘 이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갖다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또 예를 들면은
직원들이 휴가 신청하고 급여 복지 정보 이런 것들 지금은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그런 뭐 인사 담당자부터를 막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도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자잘한 것까지 물어보기에 너무 그분 바쁘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휴가 신청할 때 급여 뭐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걸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는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도 이번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 요런 거에 좀 이런 에이전트 필요한데? 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이런 블럭 같은 형태로 개발 툴도 좀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뭐 별다른 어떤 통역사나 뭐 이런 거 없이도 아까처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또 회의가 끝났어요. 예를 들면 화상 회의를 했어요. 화상 회의한 내용을 자동으로 바로 끝나자마자 문서로 요약해주는 이런 것들까지. 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소위 이제 막내 직원들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받아 적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AI가 정리를 해주니까 그거 이제 조금 한 번만 사람이 다듬어서 해주는 이런 녀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경우도 말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좀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낼 거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역하고 요약하고 이런 녀석은 이미 실제로 이번에 서비스로도 같이 공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다 해주는 애들을 에이전트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에이전트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은 에이전트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야구 선수들이 보통 연봉 협상하는 요런 시즌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뭐 연봉을 한 뭐 몇십억을 받고 싶어서 누구 에이전트를 뭐 이제 섭외를 해서 네. 그 사람이 뭐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죠. 에이전트라는 게 원래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IT 쪽에서 에이전트 얘기할 때는 약간 비서 같은 느낌으로 말을 썼어요. 그런데 비서랑 에이전트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비서는 좀 수동적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장님이 뭔가를 시켰을 때 그 시킨 일을 거의 시킨 대로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비서들이 많이 하는 역할인데 에이전트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야구 선수들 비유를 했으니까 네. 야구 선수들이 지금 연봉 협상을 할 때 예를 들면 나 20억 받고 싶은데 에이전트를 섭외를 했어요. 그럼 에이전트한테 저 20억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감독님하고 2번 회의를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조율해주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거는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전 진정한 의미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20억 받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AI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에이전트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면 네. 그거에 맞추는 길은 AI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역해줘. 그럼 통역은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안 알려주고 본인이 해서 알려주는 이게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고 하는 변화만큼 도스가 윈도우로 변한 것만큼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큰 변화가 이 에이전트로 올 거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을 안 해줘도 지한테 그냥 목표를 주면 AI가 알아서 해주는 이런 녀석들이 이제 조금씩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에이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AI 회사, 그러니까 AI를 하는 빅테크 회사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다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 이런 데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개발자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걸 갖고 이제 처음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AI가요. 이용자 명령 없이도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컴퓨터 업무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을 할 때도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면 얘가 기본적으로 대충 알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녀석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홈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거를 이런 에이전트 기반의 AI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옛날에는 홈페이지 만들려면 막 코드 막 HTML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썼거든요. 공부 엄청 해야 돼요. 네, 근데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툴을 쓰고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비슷한 홈페이지 하나 주면서 야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지가 코딩을 다 해요. 프로그램을 다 짜줘요. 그리고 나서 딱 나오면 이거 좀 안 이쁜데 좀 더 이쁘게 해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바꿔요. 그래서 그 이쁘게는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쁘게가 아니라 네.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아니면 전문적인 용어를 줘서 뭐 이런 CSS 코드를 써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거 써보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개발은 뭐지? 이럴 정도로 에이전트라는 녀석이 되게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김덕진 소장님이 이런 네.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계셨잖아요. 최근 네. 출간한 책에 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네, 실은 제가 이제 AI 2025 트렌드 활용백과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 네. 이 AI가 이제 내년에 바꿀 현상들에 대해서 트렌드 10가지 정도를 예측을 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AI 도구들 뭐 예를 들면 챗GPT 같은 이런 도구가 진짜 많거든요, 요즘에. 한 50여 가지 사용법을 따라하실 수 있게 넣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예측한 트렌드 1번이 실은 에이전트 르네상스 시대에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업의 방향이 이 AI를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런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썼는데, 마침 또 책이 나오는 타이밍에 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걸 또 발표를 해서 그래도 틀리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네. 김덕진 소장님이 예측한 AI 트렌드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또 선물을 들고 오셨죠. 그렇죠. 저희가 이 시간을 지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 네. 청취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마음 같아서 책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문자를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AI 2025 트렌드 활용백과 이거를 선물로 좀 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세요. 아, 정말요? 네. 네, 꽤 두껍게 열심히 네. 썼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김덕진 소장님의 책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렇다면 이 AI 에이전트들이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재미있게 좀 두 가지 사례를 책에도 넣은 건데, 네.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 반대로 가격을 흥정하는 에이전트도 나올 수 있어요. 긍정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면, 네. 일단 영업사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영업사원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제품을 팔 때 되게 잘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막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AI 에이전트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어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뭘 잘하냐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찾아달라는 걸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구글이 이제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네. 그죠? 그러면 그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TV 대신에 유튜브를 만약에 TV로 보고 있어요. 근데 콘서트 장면이에요. 근데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야, 콘서트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럴 때들 있잖아요. TV 보다가. 그럼 그쵸. 야, 저거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거를 막상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는 쇼핑몰이 갑자기 에이전트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챗봇이라는 게 맨 첫 화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튜브 인터넷 주소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유튜브 주소를 넣으면서 내가 그 영상 중간쯤인가에 피아노 치고 있던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되게 예뻤어. 혹시 그거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저 대신에 유튜브를 봐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스타일 옷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4개를 보여줘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괜찮은 거 하나를 클릭을 해요. 그럼 구매를 하려고 나오잖아요. 근데 구매를 하려고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사면은 4일 이 배송 때문에 걸린다고 하고, 매장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로 사고 싶겠죠? 그래서 바로 사고 싶다고 눌렀더니 얘가 결제를 하기 전에 갑자기 화면이 하나 뜨면서, 그래도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전화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겠죠? 누가 전화를 받을까요? 설마 AI가 받아요? AI가 전화를 받습니다. AI가 전화를 받는데 그것도 보이는 이제 ARS처럼 받아서 화면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화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 쇼핑몰의 에이전트입니다. 제가 통화하는 게 예를 들면 저라고 하면 김덕진님 맞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이트에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네.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네, 김덕진이에요. 이러면은 그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쇼핑몰 장바구니에 넣은 거 혹시 재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결제도 그냥 하고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네, 결제 가능합니다.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고객님,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봤더니 20% 할인 쿠폰이 있어요. 써드릴까요? 라고 얘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죠. 좋죠. 그러니까 써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싹 하고 영업을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님 20% 할인 쿠폰 써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사시려는 거나 제가 보니까 이제 니트 같은 거 사시는데 그거랑 어울리는 바지랑 티셔츠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20% 할인 쿠폰 쓸 때 같이 사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가 그래 티셔츠 정도 하나 더 살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그것까지 담아서 총 얼만데요? 아까 해드리려는 결제 카드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해줘? 그러면 결제 끝났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 면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재고 관리부터 전화도 받고 영업사원 네. 역할도 해주고. 그쵸. 근데 제가 준 명령은 이 AI 에이전트한테 매장에선 너가 이 점원의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낼 수 있으면 내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 네.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점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반대는 뭐냐면 이제 흥정을 하는 애들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오픈 AI에서 보여준 건데 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한 400명한테 간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한테 내가 개발자 400명한테 간식을 주고 싶거든. 그런데 예산 범위가 15만 원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안에서 너가 좀 좋은 걸 골라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매장을 찾아요. 그 중에서 금액대가 괜찮은 케이크를 400개를 제가 주문할 수 있는 찾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저 대신에 그 매장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아요. 사람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어떠세요? 그럼 제가 에이전트 누구 대리인인데요. 네. 혹시 제가 케이크 400개를 주문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네. 얘가 되게 재밌는 말을 붙이는데 제가 금액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라는 말 갑자기 해요. 얘가. 현금으로 하면 깎아줄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시킨 게 아닌데 네. 지가 그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금액이 맞으면 그 정도에서 결제할게요. 배달은 바로 되나요?까지 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달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달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원의 역할을 하는 AI랑 흥정을 하는 AI. 그래서 전 그런 상상까지 되더라고요. 얘네 둘이 그죠? 그러니까요. 얘네 둘이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에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AI가 진짜로 우리 삶에 우리가 쓰든 안 쓰든 스며드는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덕진 소장님 말씀 들으면 네. 그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간이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이거를 좀 설명드릴 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 알파고 바둑두는 알파고 기억하시죠? 네. 알파고가 맨 처음에 나온 건 알파고 리라고 그래서 사람의 바둑두는 방식을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랑 그 다음 버전의 알파고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의 알파고는 우리 인간의 바둑두는 방식을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A라는 인공지능하고 B라는 인공지능이 그냥 계속 바둑을 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AI는 속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인간으로 치면 한 10,000년 동안 바둑을 둔 것만큼을 한 8시간 만에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둘이 바둑을 계속 뒀더니 얘네가 바둑을 두는 스타일은 기존의 사람이 두는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두는 스타일과 다른 걸 했더니 맨날 사람이 뒀었던 알파고 이세돌이 이긴 알파고를 맨날 이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렇게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AI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라는 맥락을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까 말한 대로 목표한 바를 이루니까 야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도 되게 사람하고 다른 결이 나오는 건가 아닌가? 이런 되게 놀라우면서도 호기심이 들면서도 조금은 무서우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무서워요. 저한테 요즘 좀 복합적으로 있는 감정입니다. 네. 아니 진짜 AI와 함께하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요 실체를 보고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막상 그냥 두려워만 하시는 것보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보니까 되던 대로의 시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거든요. 그중에 제 책도 있으니까 네. 책에 보시면은 여러 도구들 사용법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서 야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를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 열렸을 때 그때 새로 뭔가를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셨잖아요. 모바일이 처음 생겼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버셨잖아요. 비슷하게 이런 에이전트가 처음 생기는 시대 때 무엇을 할지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신다면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책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문자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이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10분을 뽑아야 될지 걱정일 정도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가 몇 번은 찾아온다고 하지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회와 관련된 표현으로 종종 쓰이는 것 가운데 차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차제에라는 형태로 쓰여서 때마침 주어진 기회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차자는 2차, 그러니까 2번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차제는 이 기회 또는 이때와 같은 뜻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단어니까요. 2번 차제처럼 굳이 2번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차자를 쓰는 표현 중에 차후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후는 지금부터 이후라는 뜻으로 차후 계획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있을 계획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일은 차후로 미뤄야겠습니다처럼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의미가 있을 때만 사용하지요. 차후 역시 이 말 안에는 지금부터 이후라는 뜻이 이미 있으니까요. 차후부터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차후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추후가 있는데요. 추후는 일이 지나간 얼마 뒤라는 뜻으로 시점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장소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처럼 말이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10mm,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앞으로 찬 공기가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첫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강원 산지에,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제주 산지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에 끼워넣는 쪽지 예산 탓에 국고보조금 2,500여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철도와 서울 지하철, 교육 공무직 노동자 7만여 명이 다음 달 5일과 6일에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고 공공운수 노조사나 4개 사업장 노조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비가 아닌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제주가 5에서 30mm, 강원도가 5에서 40mm, 경상권이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대체로 포근했던 날씨는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실 때 외투 꼭 챙기시고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가 올겨울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다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인데 이전과 달리 비싸진 비용도 더 시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만 65세 미만이면 만성질환자나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층도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백신 비용도 15만 원 안팎이라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면서 접종을 권하지만 현실은 비용 탓에 꺼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 병원들도 가격을 듣고 다음에 맞겠다는 분들이 많다면서 특히 코로나는 대부분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할 때 감염률이 높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화 위험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위험 만성 질환자는 무료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입을 모으고 있고요. 또 최근엔 코로나뿐만 아니라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크게 유행하고 있어서 겨울철 독감까지 겹친 이른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아직까지 직장에서 야, 너 이런 호칭들이 쓰이고 있다고요? 네, 이게 3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당장 오늘도 어딘가에선 이렇게 야, 너 불리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반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 중 이 반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특히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관련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인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겼고요. 이에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고 물은 질문에도 10명 중 4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80%를 넘겼지만 정작 실상은 달라 보이는데요. 한 직장인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에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다가 최근 들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호소하기도 하고요. 상사가 어린 친구들한테 야 너 하면서 무시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 말합니다. 설문을 조사한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는 이 직장이라는 곳이 동의 없이도 반말이 가능한 특수한 공간이자 그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는 곳이라면서 이 반말은 지위차를 더 공고히 하고 고착된 관계는 갑질에 정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실제로도 상사가 반말을 하다 보면 반말이 하대가 되고 하대가 무시가 되고 이 무시가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친한 직원들이 사석에서 편히 하는 반말과 상사가 업무 중 부서원에게 하는 반말은 전혀 다르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뛰면서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수익률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이른바 포모 증후군에 휩싸인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직장인들이 몰리는 곳에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비트코인 이야기뿐입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껑충 뛰면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곤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인데 성공한 기분이다. 몇 년 전 영끌로 대출까지 받아 이자만 1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월급쟁이라면 코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와 같은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불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일종의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던 지난 22일 하루 거래된 규모만 25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 대금인 16조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도 스테이킹 수익이 하루 80달러에서 최근 240달러가 됐다. 비트코인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는 후기가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 투자 열풍이 불어닥치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한 달도 되지 않아 40% 넘게 증가하는 걸 본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충분히 모으기 어려운 젊은 층 사이에서 투기적인 가상자산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단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등에 나오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투자 열풍은 가상자산 선물 거래 투자로도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직접 거래하는 현물 거래와 달리 가격 변동성을 예측해 투자하는 이 선물 거래는 더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고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우량한 투자처는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데요. 네, 사상 첫 10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99,800달러대까지 치솟으면서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지만 이 3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9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한강을 누빌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영국 템즈강을 오가는 수상버스처럼 이 한강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가 얼굴을 드러내고 물 위에 처음 몸을 띄웠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에서 한강버스 안전운항 기원 진수식을 열었는데요. 35m 길이의 150톤급 선체에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한강버스라고 적혀 있고 통창 안으로는 좌석들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한 번에 199명이 탈 수 있는데 좌석마다 탁자가 있어 음식을 먹고 업무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강에서 모두 7개의 선착장을 지나는데 마곡에서 잠실까지 75분, 급행은 54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하고 모두 12척이 도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오세훈 시장은 한강에서의 수상교통시대가 드디어 개막하는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가 없다면서 감격한 듯이 목이 맨 채로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강에는 처음으로 수상 대중교통이 도입되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부 한강다리 기둥 사이 폭이 좁아서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잠수교와 한남대교 기둥 사이는 30m고 한강버스 폭은 9.5m 정도인데 이 다리 사이를 하루에도 60번 넘게 지나는 만큼 물살 등으로 인해 다리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건조계약을 체결한 신생회사의 자격 논란, 선착장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결빙이나 폭우 같은 날씨를 어떻게 극복할지,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어떻게 개선할지 같은 문제도 한강버스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났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했다고요. 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달 6일 새벽 1시쯤 베트남 국적의 30대 운전자가 부산 용두산공원 입구에서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고 결국 차가 퍼져버려서 견인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이 견인차 기사, 가만 보니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았다 합니다.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을 불렀는데 출동한 경찰이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대자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세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 남성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데요.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근처 바다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쫓기던 남성은 영도대교 및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했다는데 200m를 헤엄쳐 반대편 육지로 올라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뒤쫓아 붙잡았는데요. 확인해보니 베트남 국적인 이 남성은 무면허에 체류 기간도 1년이 지난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 왜 그리 도망갔나 물었더니 불법 체류자가 돼 겁이 나서 그랬다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겨졌고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방어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방어 어획량이 뚝 떨어졌다고요. 네, 추운 겨울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고소한 방어 찾아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가뜩이나 비싼 몸값 올해는 더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상어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주 마라도 앞바다엔 방어 어장이 형성되는데 최근 상어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어획량이 뚝 떨어져 어민들이 방어 대신 상어잡이에 나설 정도라고 하네요.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의 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어 사냥에 나서는 게 일상인 요즘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마리씩 잡힌다고 합니다. 네. 어민들은 최근 상어가 출몰하면서 방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엔 하루에만 1000마리 넘게 잡혔는데 상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14일엔 600여 마리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21일엔 137마리로 뚝 떨어져 어획량이 보름 새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비싼 몸값 자랑하던 방어는 더 귀하신 몸이 됐는데요. 지난해 10만 원 선이던 특대 방어 가격은 2배가량 올랐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8kg이 넘는 특대 방어 한 마리가 2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레로 예정된 최남단 방어 축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어 어장인 서쪽 앞바다에 다음 달 1일까지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돼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방어 축제를 앞둔 어민과 현지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고 합니다. 네. 합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달력 보니까요. 올해가 딱 5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챙겨두면 좋은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네. 연말정산은 원천 징수한 세액 가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천 징수가 뭔지 짧게 짚어볼게요.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세가 차감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감되는 걸 원천 징수라 합니다. 원천 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까지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이런 소득에 따른 세금을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계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인 겁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지 못하면 13월에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달 15일 그러니까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지출 현황을 보고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이 진짜 중요한데요.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공제 항목이 큰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 공제, 주택대출공제, 청약저축공제, 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공제,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저축 공제 등이 있고요.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공제 항목들의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 요율이 다른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에서는 가세 대상 금액을 낮춰 세금 구간을 변경시키는 장점이 있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 챙기면 좋을 연말정산 절세 전략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말정산 꿀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활용이잖아요.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는 체크카드입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로 소비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올해 내가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다면 앞서 설명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한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섰다면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올해 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제로페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라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로페이를 쓰는 것도 좋겠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은 카드형으로 사용해야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을 합쳐서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전략도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고 벌이 수준이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25% 이상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또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자체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기에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비슷할 경우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해서 공제받는 방법도 좋겠죠. 네.
조금 전 1시 10분 강원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하시고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요. 유리창 근처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특히 바닷가는 또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에 탑승해 계신 분들도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면서요. 네,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성할 땐 공과금, 보험료 납부액 등을 빼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과 도서 공용비 등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점인데요.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기본 한도 300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초과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의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에 장 볼 일이 있다면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도 카드처럼 기본 사용액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연 700만 원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가 있기에 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분산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 의료비라고 꼭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종목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그리고 보청기, 난임 수술비 등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어차피 사야 할 안경이라든지 콘택트 렌즈 같은 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금액을 채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파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럼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 앞으로 하고 의료비 공제는 아내로 분산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코너에서 자주 얘기했던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 아닐까요? 맞습니다. 연금 계좌가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만큼의 금액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액은 900만 원까지이고 55세 전에 이렇게 적립해 놓은 돈을 빼면 국세청에서 다시 추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 900만 원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이 코너에서 자주 다루었던 청약통장도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죠. 또 올해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데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의야만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대주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세대주로 두고 세대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세대 분리라는 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까지 세대 분리를 해서 부모와 세대를 따로 떨어지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총급여 조건들만 맞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이 매년 좀 달라져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또 달라지는 게 많아요? 네,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서 지출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또 8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가 소폭 확대됐는데요. 자녀가 1명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지만 2명이면 5만 원이 상향되어서 총 35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세제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3천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4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온라인 기부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만 현금 기부 시에는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공제되니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관련 소득공제 한도도 많이 높아졌다고요. 주택 공제 자금도 늘었는데요.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17%까지 공제해 주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시가는 4억 원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기준 시가 2억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기 위해서 연 1,000만 원을 월세로 낸다면 이 경우 15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가 되고요. 총 급여가 4천만 원 이하라면 17%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17%를 적용받아 170만 원까지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주택자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차입금의 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연말 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막판 전략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볼게요. 4903님이요. 맞벌이 부부인데요. 저는 개인 사업자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벌이는 제가 좀 더 많고요.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아내 명의 카드부터 채우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소득이 낮은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채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적 공제하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부양가족 공제, 그다음에 노후를 위한 연금,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등이 이제 공제 대상이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채우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좀 공제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제들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아내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9029님은요. 회사에 자료를 다 제출하고 연말 정산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사용한 카드액 중에 취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2월에 결제를 했는데 1월에 취소를 할 경우 말입니다 하셨어요. 9029님은 이제 취소가 되지만 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한 경우에 나중에 정정 신고를 해서 다시 세금을 환수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신고하셔야 되는 거군요. 0291님은요. 한 어플에서 숨은 환급액을 찾으라고 광고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이런 숨은 환급액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나요? 하셨어요. 이거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그 삼모시기 어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세무사를 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삼모시기 어플을 사용해 보니까 추가 환급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있다고. 아 근데 실제예요? 네, 그게 실제로 제 진짜예요? 경험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따로 신고도 하지만 네. 삼모시기 어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활용했습니다. 오, 네, 진짜 숨은 환급액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저도 나름 다 내역을 네. 봐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도 네. 그 어플을 사용하면 진짜 환급액이 나와요. 아, 그럼 한번 실제 제 경험입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네. 또 최희진님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 25% 미만이면, 그러니까 체크카드 사용액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셨어요. 카드 공제가 네. 총 소득이 25% 이상이 초과 분해돼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쓰니까 네. 만약에 25% 내외로 25% 안쪽으로 내로 그죠? 내가 지출을 한다면
아싸리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백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포인트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또 1854님이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본인 의료비만 공제되는 게 아닌가 봐요 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연 700만 원 한도로 해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까지 공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 그 의료비를 내 신용카드라든지 이렇게 지출을 해서 내가 다시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공제했는데 네. 의료비 나의 최소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의료비는 내 걸로 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카드 공제는 배우자가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분리가 네. 되는 줄 몰랐어요. 의료비 공제가 대표적인 중복 공제 대상이라서 그쪽으로 활용하면 많이 좋습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좀 국제정치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네. 혹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나나 공화국이요? 예. 뭐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이게 좀 함부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약간 멸칭 같은 말이기도 네. 한데 대체로 적도 근방 열대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죠. 대규모 집단 농업을 돌리는 걸 국가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조금 거칠게 경멸조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제 주로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특히 독재 정치로 돌아가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잘 알기는 어렵죠. 다만 이런 현실의 개발 독재 국가들을 풍자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아 이런 국가들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살짝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게임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게임의 제목이 트로피코라는 시리즈입니다. 트로피코 열대 지역이 떠오르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트로피코라는 이름은 사전을 검색해보면 이탈리아어로 회귀선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북회기선, 남해기선에서 적도 근방의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제 트로피칼 주스라고 했을 때 트로피칼이 뭔지는 몰라도 먹어보면 아 뭔가 달달하고 시고 믹스된 과일 주스라고 네. 하잖아요. 그처럼 어떤 열대 혹은 적도의 느낌을 주는 게 이제 트로피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제목이 트로피코라고 하면 아 뭐 그쪽 어디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임겠거나 하는데 뭐 기후가 이 게임의 핵심은 아니고요. 이 게임은 왜냐하면 장르가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이란 장르예요. 이게 그나마 좀 유명한 게임이라면 심시티처럼 이제 도시 짓고 운영하고 뭐 세금 걷어서 또 좋은 건물 올리고 하는 그런 류의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심시티는 그냥 우리 주변의 도시를 짓는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 트로피코에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 하나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심시티류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독특한 설정일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짓는 도시가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열대 지방에 위치한 어느 개발 독재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게임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건 중남미의 어디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데 왜냐하면 이 게임의 배경음악들이 굉장히 경쾌한 라틴 댄스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이기들도 하고 또 게임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대사가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거나 혹은 스페인어 억양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주인공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조종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결국 독재 국가의 지도자, 다시 말해 독재자겠죠. 이 친구의 이제 별칭이 엘 프레지덴테라고 불리는데 이 점에서 이 게임은 정확히 중남미 독재자를 그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엘 프레지덴트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우리도 대통령을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것처럼 스페인어로 대통령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게임을 해보면 표준어로서의 대통령이란 느낌보다 약간 이걸 비꼰 느낌, 예를 들어 우리말로는 뭐 카카 약간 이런 네. 용법으로 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재자잖아요. 굉장히 코믹하게 나오는 독재자인데 독재자한테 계속 엘 프레지덴테 하는 걸 들어보면 경의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웃기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각하라고 하면 각하가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어느 건물에 위치하느냐. 그래서 각에 위치하면 각하, 폐의 아래에 위치하면 폐하. 이런 식으로 높임말을 보통 어떤 건물의 품격 아래에 있는가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데 사실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하면 오히려 독재자를 좀 조롱하는 호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제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가 계속 엘 프레지덴테라고 말하는데 듣다 보면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그래요? 이 자식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풍자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엘 프레지덴테가 되어서 플레이어는 도시를 하나 돌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장, 대통령이 아니라 중남미의 독재 국가를 내가 독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건설 게임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도시건설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도시의 땅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고 더 많은 돈으로 도시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건설 게임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 성장의 선순환을 태워서 내 도시를 좀 더 아름답고 부강하게 만든다가 핵심인데 이 트로피코 시리즈에는 1편부터 끝까지 뭐가 또 추가되어 있냐면 자신이 벌어들인 세수에서 일부 금액을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로 빼돌리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빼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션의 경우에는 목표가 그거예요. 당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 30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세요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는 독재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세금을 늘려서 비밀 계좌를 꽉 채워야지라는 목표로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시건설 게임과는 굉장히 좀 비틀린 풍자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오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 미션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빼돌린 돈은 그냥 플레이어 개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게임이다 보니까 이 돈이 실제로 내 현실 계좌에 꽂히면 열심히 빼돌리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뭐 게임 속에서 빼돌리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는 뭐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션에서 이걸 달성해라라고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플레이하는 입장에선 어떻게든 빼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궁리하다 보면 이 개발 독재 국가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결국 체험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장치로서 이 비밀 계좌가 사용이 되는 거고 이런 장치가 꼭 스위스 비밀 계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하면서 도시와 나라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는 정책을 보면 야 이건 어딘가 나사 빠진 것 같은데라는 독특한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독재 개발 국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에요? 이게 처음 해보면 제일 충격적인 정책이 책 불태우기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을 때는 북 BBQ라고 써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말 그대로 국가가 정책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학교를 폐쇄해서 국민의 평균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들어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국민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네. 뭐 복지나 국가 발전에 해가 되잖아요. 예, 보통은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교육 수준을 올리려고 열심히 난리를 치는데 네. 트로피코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게임을 시작하면 국민 교육 수준이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바나나, 커피, 담배 농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어서 이제 교육 수준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통조림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바나나를 그냥 해외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면 좀 더 받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국가의 세수도 늘어나고 국민들도 그만큼 잘 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책 불태우기가 정책으로 있느냐? 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세수도 늘어나고 수입도 좋아지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많아진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 우리는 독재자가 싫다. 막 이런 얘기도 같이 커지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맘대로 독재를 하다 보면 이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 지나치게 높아지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육 수준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정책이 들어있고 그걸 시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독재를 찬양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다만 독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독재 국가의 시스템을 다룬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게임 속에서 정말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든 정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펼쳐져요? 뭐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걸 하면 이제 나오는 쓰레기가 좀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무료 도서관 이런 걸 열면 또 교육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정책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게임들이 그런 좋은 정책만 보여준다면 이 게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 라고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들인데 네. 이 게임에서는 대표적으로 좀 재밌게 돌아가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언론사입니다. 이게 보통 사회에는 이제 뭐 공영 언론이 있고 이제 민영 언론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영 언론으로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가 신문사와 방송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독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독재 국가의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올린다, 뭐 국제 뉴스를 방송한다 이런 선택도 가능하지만 또 끝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정책이 엘 프레지덴트의 개인 업적을 홍보한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을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선거예요. 선거 때가 오면 이제 자기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 계속하고 야당 지도자를 헐뜯는 방송만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에이 설마 이것까지 게임이 있겠어라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앞서서 독재 국가가 게임의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선거는 치러지네요. 이게 참 재밌죠. 그 독재면 선거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굉장히 고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주인공은 분명 독재자예요. 근데 이 게임 안에서 선거라는 건 없앨 수 없는 어떤 제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걸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란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의 독재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인 거예요. 심지어 나라 이름도 뭐뭐뭐뭐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현실의 많은 독재 국가를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거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 부분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거가 돌아요. 그리고 내가 독재를 펴면 점점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한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이러면 강료들이 막 모여서 각하 지금 2대1의 지지율로는 우리가 정권을 수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이때부터 온갖 폭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에서 막 선전선동만 내보내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를 다 체포해서 교도소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 선택지로는 정말 선거를 했더니 진 거예요. 그러면 선거 결과를 덮어놓고 다음 선거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코가 보여주는 거 독재지만 선거가 돌아간다는 장면이 굉장한 디테일인 거죠. 많은 독재 국가들이 우리는 민주주의다라고 형식을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독재는 그 형식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 대한 풍자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게임의 배경으로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라 네. 남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제목부터 트로피코라고 해서 딱 이제 어느 지역을 찝어낸 네. 느낌이 있는데 이 게임은 단지 이제 독재 국가를 조롱하는 데만 그치지는 않아요.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한 지역의 개발도상국이 독재 국가로 돌아가는 양상이 실제 국제 정치 속에서는 어떤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하필 중남미를 이제 배경으로 찝은 점이 바로 이 지점 때문인데요. 이 게임이 돌아가는 주력 역사적 배경 시대는 대충 1960년대에서 한 8, 90년대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렵의 국제 정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강이 있고 이 두 세력이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있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이른바 체제 경쟁,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우월하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중남미는 어땠나를 생각해 보면 이 게임이 왜 이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땠습니까? 바로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 그 나라들이 어떤 친미적인 상황이었냐 하면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파나마 침공, 뭐 쿠바 침공 같은 이제 실제 무력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미 국가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바싹 달라붙기보다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한 긴장과 줄타기를 통해서 이 두 나라에서 빼먹을 걸 다 빼먹고 미국이 우리에게 개입하면 소련을 불러오고 소련이 뭐라 하면 미국의 편에 서자라는 그 줄타기 외교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실제 트로피코를 하다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또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는 미소 냉전의 대립이란 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게 이 중남미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준 거죠. 예를 들어 뭐 아까 바나나, 담배 이런 이제 생산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우리 수출품을 어디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팔다가 갑자기 소련에도 팔면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 소련이랑 거래해? 우리 끊을 거야. 그러면 소련에서 또 연락이 와요. 우리가 2배로 팔아줄게. 그냥 우리한테만 넘겨. 그러면 이제 독재자 플레이어는 미국, 소련 어느 쪽에 붙을까 이거를 매 시기마다 조율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게 되면 한쪽 감정이 삐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련 편을 들었다가 미국에서 한번 쿠데타 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름의 외교책도 필요하겠네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건설 게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를 많이 다뤄요. 그 나라 안에 보면 또 중남미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들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안에 보면 종교적 갈등, 뭐 가톨릭과 개신교, 민간 신앙이라던가 또 부유층과 이제 서민층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내부 갈등들을 봉합을 하다가 몇 번의 선거를 지나고 나면 이 게임의 핵심은 국제 정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줄을 잘 맞춰야 돼요. 특히 시리즈가 이제 4, 5, 6편 최근 시리즈로 오면서는 이제 국제 정세가 냉전을 벗어나서 이제 다자 외교의 형태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6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래해야 하는 대상이 미국, 소련뿐만 아니라 EU도 들어오고 또 아프리카 연합, 인도, 브라질 연합, 브릭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그 소위 말하는 국제 블록들이 전부 자기네끼리 이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 이제 플레이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약소 국가구나. 여기에 어느 한쪽에 까불었다간 바로 거기서 또 침공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지? 그럼 또 요 사이에서 누구랑 누구가 사이가 좋대요. 그럼 또 그쪽에 가서 줄을 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이 게임 내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20세기 특히 이제 20세기의 근대사를 돌아보면서 이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좀 생각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쿠바의 카스트로, 파나마에서 유명했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굉장히 괴롭히고 나쁜 독재를 했지만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어땠나를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뒤에서 부추겼던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까지도 함께 이 게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점이죠. 도시건설 게임으로 냉전 시대의 국제 갈등과 독재 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게임이 아주 유명한 게임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갈등을 묘사하거나 겪어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이야기를 영화나 소설로도 우리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제 중남미 국가의 여러 정치 상황을 다룬 영화들도 많고 소설들도 많습니다만 그것과 다른 건 게임은 자기가 독재자가 돼서 직접 이 결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게임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독재를 해야 되는데 독재를 열심히 성공적으로 하려다 보면 국민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상황도 나옵니다. 결국 또 세수를 올리고 외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쫓겨나는 경우도 겪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당시에 어떤 그 중남미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해야 했던 선택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냉전 시대의 제3세계라는 곳, 특히 막 독립해서 아무 힘이 없던 나라들은 물론 문제 있는 지도자들은 맞았죠. 그렇지만 왜 그 문제를 그렇게밖에 풀 수 없었는가라는 고민에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 나라들의 현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이 나라가 유지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또 굉장히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사실 첫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굉장히 웃겨요. 일단 전부 그 양철로 만든 판잣집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씩 클릭해서 눌러볼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러면 계속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너는 이게 뭐냐 나라가 막 이러고 제가 하다 보면서 그럼 네가 하던가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웃긴 게임이고 또 소소하게 자기 독재자만의 정원을 꾸밀 수도 있어요. 독재자들 보면 항상 그 대통령 궁 같은 걸 의리의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제가 나무도 심어보고 뭐 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독재자를 미워하는 게임이 아닌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좀 시니컬한 유머를 품고 있어서 플레이하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규님이 이 게임 통해서 외교를 배울 수 있겠네요라고 하셨어요. 예, 그 외교라는 게 갖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사이드나 B 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못하는 약소국의 어려움을 네. 정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우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프린스의 퍼플 레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